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드라마틱한 내려감과 회복을 보여준 주식시장은 현재 내림세입니다. 어제 오후 회복한 부분들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마켓의 요동침은 이자율 인상과 연관이 있고, 이자율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자율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주식시장과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업률은 내려가지만 아직 은퇴하기에는 젊었지만 나이든 세대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해 미국은 8,500명의 군 병력의 대기령을 발동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서유럽 지도자들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시작 여부는 전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달렸고, 모든 전쟁은 시작하면 그때부터 방향이 예측 불허입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 위반 사항은 아닌 수준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뉴욕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코비드-19 사망자의 4분의 3은 65세 이상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 비해 코비드-19 위험성을 더욱 걱정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 다우지수가 412포인트가 내려가고 S&P 500 지수가 96.94포인트, 나스닥도 역시 마이너스를 오늘 이제 장 거래되기 뒤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이 시간과 비교를 하자면은 어제 이 시간보다는 약간 그 폭이 낮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411.34포인트 내려가고 있습니다. S&P 500 여전히 97포인트 마이너스인데, 어제 이 시간 어느 시점에 다우지수가 이게 그 1000 이상을 내려갔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 오후라기보다는 뭐 아무튼 동부 시간으로 하죠. 장 여는 시간이 동부 시간이니까 동부 시간으로 한 몇 시간 사이에 굉장히 한 12시부터 4시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또 올라가기 시작해서 오늘의 미국이 끝나면서부터 해서 다우지수가 어제 99포인트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나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고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서 오름세로 장이 마감하고 내렸지만 장을 끝냈지만 결국 오늘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25일인데 한 해가 시작되고 1월 지금 한 20일 조금 넘는 이 정도 기간에 이 주식시장이 10% 정도가 내려갔던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그 바이어가 결국은 뭐 테크 주식 같은데 나중에 그 올라간 이유 가운데 하나는 테슬라 같은 뭐 테슬라가 요즘에 주식 시장에서 어떤 그 지표를 보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게 많이 그 끌어올려서 어제는 그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애플도 괜찮았습니다. 또 애플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스탑이라든가 영화 그 AMC 같은 이런 주식도 굉장히 그 좋아서 나스닥이 어제 4.9%가 내려갔다가 0.6% 올라가서 마감을 했는데 4% 이상 하루 동안에 내려간 게 2008년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어제 왜 그럼 그렇게 올랐는가? 테슬라가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테슬라를 포함한 몇몇 주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던 것을 끌어올린 그 원인을 사실은 전문가도 이렇다 저렇다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3월부터 이자율이 인상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던지는 거죠.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값이 내려가고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나스닥은 현재 그 피크 때보다 10% 이상 그 내려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적이 없다고 하죠. 1월 달에 요 정도 기간 동안에 오늘도 지금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내림폭이 현재로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400포인트 이상 내려가고 있는데 1929년 이후에 S&P 500도 1929년 이후에 네 번째로 지금 요 며칠이 나쁜 그런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시속게임도 이만저만한 시속게임이 아닌데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자주 볼 것이다 하고 전문가들은 각오를 하고 있고요. 주식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도 저 주식 시장이 저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경제가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내 일자리는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별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자리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특정한 나이대를 제외하고는요. 이 부분은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라든가 아니면 일반 그 어카운트라도 이자율을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자율이 오르면은 뭐 조금 괜찮겠죠. 그런데 전부 이제 기분뿐이고 이런 문제들이 왜 경제와 연관돼서 나에게 어떻게 해당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3월부터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자율은 올립니다. 목적은 분명히 연방준비제도가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비싸면은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주들도 빌려서 투자하고 하지 뭐 캐시 다 가지고 있다가 어디다가 다 투자하고 뭐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 나스닥 뭐 이런 데다가 투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이자율을 올림으로 인해서 돈을 빌리는데 많이 들어가게 해서 조금 그 경제를 슬로우하게 그 만들겠다 하는 게 연준의 그 목표인데 돈을 덜 쓰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소비 자체가 이제 70%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자율을 낮추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제 그 이자율을 높이고 하면 주식시장은 이게 조금 얼어붙는 항상 그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이런 그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너무 늦게 대처했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공격적인데 그러면 또 불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자율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낮추지 못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공급망 문제 같은 것으로 생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자율만 낮춘다고 그 물가 상승을 잡을 수가 있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 같은 데 돈을 많이 쓰잖아요. 뭐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여행을 가지 못했던 돈,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게다 대고 또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도 많고 하니까 국내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산 겁니다. 또 집에 많이 있고 하니까 뭐 홈 리모델링도 하고 뭐라도 좀 소파도 바꿔볼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공급망 때문에 그렇게 사려고 하는 욕구는 많은데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고 공급망과 별로 거의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렌트비는 왜 오르지? 이렇게 볼 때는 꼭 이 이자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많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러면 연준은 왜 내리지?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실업률에 포커스를 그동안 많이 맞췄죠. 실업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려가 줬으니까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그리고 뭐 실업률도 지금 뭐 50년 만에 최저다 어떤 의미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고들 하잖아요. 12월 달에 3.9%였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최대치까지 낮춘다는 이 연준의 목표는 완료를 했으니까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이제부터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기준금리가 0%였던 것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제 연준의 판단이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올리면 한 번에 쫙 모든 것을 다 올리고 몇 년 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한 번 올릴 때마다 이제 공개시장위원회하고 1년에 몇 번 그때마다 0.25%씩 올리는데 만약에 지금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예상하거나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 0.5%를 한 번에 올려버린다 하면은 이건 또 패닉이 온다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3월 달에 0.25%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지금 연준 이사들도 의견이 그 내부에서 이자율을 계속 올려야지 된다. 아니면 이자율을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 돼 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0.25%라고 하니까 그 정도를 올려놓고 나서 얼마나 그 빠른 속도로 많이 올리느냐. 이거는 이제 연준 내부에서 조율이 있어야지 되는데 연준 내부에서는 강경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세니까 이자율을 올려야지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연준에서는 강경파로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온건한 사람, 노브로 분류되는 게 연준에서는 이자율을 낮은 채로 유지를 해야지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의견 차이에서 뭐 투표를 하고 할 때 어떤 의견이 더 강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 4번 많게 보는 사람은 5번이라고까지도 예상하지만 4번 정도는 이자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구입하신다던가 이런 분들 집이 하루 이틀 사이에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나가면 벌써 이자율이 현재 한 평균 3.7% 정도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것보다 4번 올려서 뭐 얼만큼 올린다 2%까지 간다 하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큰 돈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합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이자율을 올린다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한다. 이것 하나에는 모두 그 의견 일치를 보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그 타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도 부담을 갖고 있고 연방준비제도도 의장의 경우에 부담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뭐 뉘앙스? 이번에는 뉘앙스보다 조금 더한 어떤 결심 같은 것 아니면 플랜 같은 것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이제 그 대선과도 연관이 되고 물가니까 물가 상승은 유권자의 마음속에 콕콕 박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중요한가? 어제 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든 대통령들이 다 겪어왔었던 그런 문제를 그 바이든 대통령이 겪었죠.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CNN의 기자가 계속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좀 까칠한 질문을 했고 대통령도 까칠한 것보다 더 까칠한 답변을 하고 뭐 글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내쫓고 했던 일들이 아주 많았었죠. 비일비재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 뉴스가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어제 처음으로 핫마이크라고 하죠. 마이크가 켜 있는 줄 모르고 대통령이 한 말. 그게 팍스뉴스에서 늘 대통령에게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그런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인플레이션이 대통령 당신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그 큰 타격이 됩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당신에게 대통령에게 타격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기자들이 다 뭐든지 끝나고 걸어 나갈 때 박스에 그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건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거야. more 인플레이션이 더 자산이 될 거야.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농담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농담을 또 잘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마이크가 켜 있는 줄 모르고 몇 초만 지났더라도 마이크가 꺼져 있었을 텐데 What a stupid son of B자로 시작되는 What a stupid son of A, B 그 SOB 이렇게 약자로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제 정말 한심하네 뭐 이러면서 욕한 거잖아요. 기자에게. 이게 마이크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공개적으로 나중에 알려지고 나서 이거 뭐야? 대통령이 박스의 기자에게 그런 말을 했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결국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난 당신에게 사감은 없어.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서로 분위기 좋았다고 하고 이 기자도 젊은 기자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시는 그 피터 두시라는 기자인데 이 피터 두시 기자가 셔네니티 쇼에 출연을 해서 막 웃으면서 본인도 웃으면서 뭐 괜찮아. 우리 좋은 대화를 했어.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그만큼 예민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굉장히 긴장 그 자체잖아요. 오늘 지금은 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미국 기자들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막 했어요. 막 하고 답변 안 하고 이러다가 박스 기자가 딱 인플레이션이 당신 정치적으로 타격이 됩니까? 하니까 대통령이 what a son of B 이렇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게 그 아주 그 예민한 그 이슈다. 이런 것을 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미국 대통령은 전부 이렇게 핫 마이크 켜고 예전에 뭐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사람한테 뭐 사과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은 내가 마이크 켜 있을 때 그렇게 말한 게 유감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예전에 제일 유명한 것은 그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도에 이제 재선 치러야지 되는 그런 때에 기자 그 라디오 연설 그 당시에는 1984년이니까 라디오 연설을 그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랑 한 얘기거든요. 이 마이크로 꼭 나간 것은 아닌데 그게 공개적으로 전해진 거죠. We are going to start bombing in 5 minutes. 5분 안에 폭발해버리고 말 거야. 뭐 이런 무슨 말하다가 그 말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앞뒤 뉘앙스가 있고 그냥 폭격해버리고 말 거야. 5분 안에. 사실이 아니죠. 이제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러시아에서 뭐 이 레이건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그때 민주당의 그 후보가 월터 먼데일이었는데 월터 먼데일이 저런 사람을 대통령에 재선시키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그 in a 5 minutes에 폭격을 해버린다고 하는 그런 경솔한 결정을 하면 이렇게 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해프닝이거든요. 해프닝인데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이자율을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내려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연준이 이자율을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고 주식 시장은 엉망진창이 된다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지금 1월 이때부터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그 사이에 보통 그 갤럽의 조사를 보면 1950년부터 지금까지 중간 선거가 한 18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평균 지지율이 7% 정도가 현 대통령은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로는 낮아요. 40% 지지율인데 40%에서 7% 내려가면 33%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로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사실은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 분들과 미국 전체적인 그 분들과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시각 차이 같은 것들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에 관한 것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영국에서는요, 지금 총리 물러나라고 난리 났습니다.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지금 시리즈로 그 코비드 19 그 기간, 특히 이제 락다운 기간, 본인이 이제 명령을 해놓고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다가 뭐 본인도 걸리고 했잖아요. 그 피앙세도 걸리고. 그래서 락다운 기간 동안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5월 달에 한 것을 나중에 인정하고 사과하고 했는데 뭐 사저에서 6월 29일이든가요. 생일이래요.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생일에 또 그 와이프가 케이크를 들고 뭐 케이크 불고 스태프들과 해피 버스데이 뭐 이 노래도 부르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영국의 지금 런던 경찰이 조사를 한답니다. 조사가 아니라 수사인 거죠. 그리고 물러나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보리스 존슨의 당에서 물러나라 이 파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영국도 어수선하고요. 이게 지난해도 아니고 지지난해 첫 해에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20년 그 6월 달 그의 그 버스데이 파티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반된 거잖아요.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당연히 스태프들이 있을 테고 정치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파티가 한 번이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시리즈로 사람들에게 가만히 집에 있어 라고 명령해 놓고 본인은 파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나라 하는 게 영국의 사진으로 보면은 막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 보리스 존슨 총리 사진이 있고 물러나라는 이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 오미크론이 거의 정점을 찍은 지역이 많고 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진이 멈춘 부분에서 한 3주일 정도까지는 더 봐야지 사망자 피크가 나오니까 그것보다 뭐 지역에 따라서 이 오미크론의 그 사망 기간이 델타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오미크론 정말 앓은 지 며칠 만에 숨졌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주일 정도는 보통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케이스는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사망률이 또다시 늘어나서 한 일주일 사이 며칠 사이에 늘어나서 다시 하루에 지금 미국에서 2,000명 이상이 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말로 사망률까지 더 올라가서 정점을 찍고 나면은 내려갈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 4월 정도가 되면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야? 특별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망하신 분 가운데서 미국에서 4분의 3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그 대부분 이상이 백신 접종 당연히 안 받으신 분들이고요. 백신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 사망할 확률이 100배랍니다. 백신 접종 받으신 분보다 사망 확률은 입원할 확률은 이제 그것보다 더 뭐 적긴 하겠지만 입원을 해도 사망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65세 이상의 4분의 3이 사망을 한다면은 65세 이상의 젊은 사람보다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훨씬 두려워하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론조사 기구입니다. 어떤 언론 매체가 아니라 모닝 컨설트에서 한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코비드의 위험도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어떤 케이스는 젊은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서 더 많이 위험하다고 내가 코비드 걸려서 아플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답변을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18살에서 34살 사이에는
내가 코비드 19에 걸려서 아플까봐 대단히 걱정해요. very 걱정해요. 하는 게 23%였는데 65세 이상은 17%밖에 안 됩니다. 35세에서 44세, 45세에서 64세도 20%는 걱정을 해요. 젊은 그룹이 가장 많이 23%, 18살에서 34살 사이. 그 다음이 20%, 65세 이상이 사망자의 4분의 3인데 대단히 걱정되는데요. 아플까봐 걸려서 17%입니다. 그리고 이제 somewhat 조금 걱정한다 뭐 이런 형태로 젊은 사람이 더 그런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정치 성향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우파 쪽으로 공화당이고 젊은 사람들은 진보, 민주당.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 여러 가지 질문을 보니까 우리 커뮤니티가 안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훨씬 많고 젊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아플까봐 걱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또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아프실까봐 걱정하고 내 친구들도 이렇게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그룹이 65세 이상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걱정을 하고 공화당에서도 걱정을 별로 안 하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플로리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데 워싱턴 DC 가니까 바보처럼 전부 마스크 쓰고 다녀. 굉장히 이상해.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공화당 가운데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정답이 있을까?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코비드 19에 걸려서 아플 것 같아 하고 위험하게 느끼는 게 이렇게 뉴욕타임스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폭풍 속에서 그걸 아주 대담하게 안전하게 난 자신이 있어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얕은 이 바다에서 물놀이 하는 게 아니라 막 바닷속을 헤엄치고 다니고 뭐 해양 경비대도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분들의 그런 행동을 나쁘다 좋다라고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닐 고서치 같은 연방 대법원이 옆에 자리에 67세의 당뇨 환자인 이 소니아 소도마요르라는 그런 그 동료가 앉아 있는데도 마스크 안 쓰고 말하고 거리두기도 없는데 그럴 수 있다는 그것도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다만 상대를 얼만큼 배려하느냐. 사회 속에서 섞여서 살 때 그런 거라는 거죠. 세라 페일린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 안 하고 양성 반응 나온 것을 뭐라고 마구마구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본인이 조금 더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을 해주도록 좀 독려한다던가 원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사망자가 공화당이 훨씬 많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그 인구 비와 여러 가지로 다 해보면 백신 접종을 안 하니까 86만 5천 명 이상이 지금 숨졌는데 대부분 이상이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가 리모트로 교육을 받는 것,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학교에 안 가고 그러면 좀 학습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71%가 걱정한다고 했고 공화당은 61% 걱정하는 비율이 조금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교를 못 가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데 사회성 같은 것을 저절로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도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69%, 공화당 64%. 그리고 아이가 그런데 또 대면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프면 어떡하는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역시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69%, 공화당은 64%, 아니 공화당은 49%, 민주당은 83%. 학교에 가더라도 아플까봐 걱정하는 그런 민주당 부모님들은 83% 걱정을 하시는데 공화당 부모님은 49%만 걱정을 하신답니다. 기본적으로 코비드 19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공화당 성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민주당 성향의 사람보다 코비드에 대한 그 위험도 같은 것을 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한국 분들과는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 분들과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종을 보고 일 때 차이가 조금 많이 있다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 모닝 컨설팅의 그 조사 결과를 쭉 분석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이 속한 당을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 민주당은 과학과 어떠한 그 증거를 중요시하는 당.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사실과 증거,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백신에 대해서도,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와라. 왜 법원에 제출할 만한 증거가 없는가? 심지어는 오바마의 출생지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증거로 오바마의 출생증명서가 하와이에서 태어났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믿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 또 그 러시아의 여러 매체는 아니다. 그 증명서가 있어도 심지어 증명서를 가짜라고까지 주장을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졸업한 테드 크루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당에 따라서 코비드 19에 대한 그 사망자가 굉장히 다른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중요한 판결이 하나가 나왔는데 뉴욕이 뭐 진보적인 판사도 많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뉴욕의 대법원에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못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또는 주지사가 그 정도의 그 권한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뉴욕의 그 알바니 카운티 그 케이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주의 교육부는 각각 그 교육부의 공립학교죠 물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지켜라. 이 학교 안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주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도 왜냐하면 지금 항소를 하는데 이 각 주마다 법원 시스템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뉴욕주의 최고법원은 그냥 뉴욕의 주 대법원이 아니라 뉴욕주의 항소법원이 그 위에 있답니다. 그 연방 그 주 대법원 위에 항소법원이 있기 때문에 주 보건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하는 그 기간 중에는 시행 명령이 이행될 수가 있고 해서 뉴욕에 지금 학생들은 오늘도 이제 마스크 쓰고 공부를 하게 되겠죠. 미국은 막 주마다 다른 것도 너무너무 많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고요. 자, 잠시 뒤에 실업률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실업률에 있어서 요즘 한국 분들도 뭐 한 55세 되시면 일 안 하시는 분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65세 이상 됐어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일자리 구하기 아니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막상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드시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0년 만기 미국 그 국채는 지금 현재 1.75% 상승세이고요. 그리고 원유값 크루드 오일도 지금 배럴당 30이래요. 85달러 25센트 올라갔죠. 올라간 것이고 다우지수 지금 한 1% 내려갔고 S&P 500 1.81%, 나스닥 2.71% 지금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어제와 같은 지금 반등, 어제 오늘의 미국 후반부터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 342.56포인트 내려가고 나스닥 376.47포인트 마이너스 S&P 500 81.49포인트 마이너스 나니까 나스닥과 이 다우지수는 오늘의 미국이 시작했을 때보다 100포인트 정도 이제 조금 회복을 했죠. 똑같이 지금 발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S&P 500는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갔거든. 아니,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는 되고 있는데 테크 주식이 아무튼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 암호화폐가 대안인가? 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암호화폐가 대안의 역할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많이 내려갔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하는 것을 오늘 미국 매체가 아니라 제가 영국 신문 가디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가디언이 기사를 그렇게 길게 쓰는 신문은 아니거든요. 이 기사는 상당히 길게 썼습니다. 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케이스를 5명 이상 인터뷰를 했고 쭉 분석까지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은퇴하기 한 5년도 안 남으신 분들, 내가
이때쯤 되면은 은퇴를 해야지 되겠어. 5년도 안 남기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그 막바지로 일을 해보려고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메디케어 문제도 있고 또 뭐 소셜 세큐리티 뭐 받는 그 액수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61세에 미술 그 보조교사를 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애틀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10개월 계약을 하고 아주 영구한 그 학교 미술교사 잡을 원했는데 1년 내내 뭐 학교가 문을 닫았었고 뭐 2020년 3월부터요.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본인이 이제 그 리모트 교육 같은 것도 하고 하려고 테크놀로지도 잘 배워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재계약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 학교 저 학교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코비드 19 때문에 학교에 출근을 못해서 갑자기 아주 당혹스럽게 갑자기 누군가를 구해야 될 때 그 학교로 배치가 된다던가 그러면 이분은 나이가 지금 61세인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한 군데 늘 가던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가고 또 장기적인 계약도 없고 게다 대고 또 뭐 부모님도 나이 드신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래저래 위축되고 일자리도 안정되지 않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분들이요. 55세 이상이 그 570만 명이 지난해 3월과 4월에 뭐 지난해라기보다 지지난해부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일자리를 잃어버렸는데 코비드 사망자의 대부분인 나이대네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도 65세 이상의 실업률은 전체적인 실업률은 3.9%인데 65세 이상은 7.5%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뭐 70세 되면은 얼만큼 그 소셜 세큐리티 그 액수 나오는 것, 풀리 나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하는데 장기 계약을 그쪽에서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또 본인도 단기로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기는 참 힘들고 드림잡은 몇 년, 2년, 3년만이라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지금 은퇴하자니 그 돈 갖고는 도저히 생활을 하지 못하겠고 63세에 제조공장에서 7년 동안 일하신 분도 지난해에 일자리를 잃은 뒤에 이분은 이제 플로리다주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실업수당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 같은 데가 높고 뭐 주마다 다르잖아요. 해서 최대가 일주일에 $275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은퇴하면은 써야지 하고 세이빙 해놨던 돈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55세부터 64세까지는 당연히 메디케어 혜택도 못 받고 대부분 소셜 세큐리티도 안 되고 62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그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가디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메디케어를 확장해서 그럼 50대부터 받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도 이런 분들은 이거는 뭐 재난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니까 뭔가를 배려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특별한 부서를 마련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분도 대학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일수록 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일수록 물론 그 코비드에 노출되는 위험도도 높고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해당되는 거고요. 해서 심지어 이런 분도 계시답니다. 57세에 전에 그 비영리 재단을 운영을 하셨는데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프로그램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또 아픕니다. 참 이래서 이 나이대의 분들은 돈도 없고 밖에도 안 나가고 가스비도 비싸고 자동차도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저녁마다 샌드위치만 먹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을 두기 발사한 것은 일단은 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결의안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올 들어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5번째 발사한다는 것은 위험 신호이긴 합니다만 뭐 이번은 극초음속도 아니고 하니까 크루즈 미사일이기 때문에 고도가 조금 낮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유럽의 지도자들과 통화를 하고 우리는 완전히 단합됐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각기 이제 그 나라에서 한 얘기인데 특히 이제 8,500명 군은 대기를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바로 배치를 하는데 미국이 직접 나서는 건 아니고요. 나토 연합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보통 때는 대기 기간이 열흘인데 지금은 이제 비상시이기 때문에 닷새로 줄인 지금 그런 상태고요. 전례 없는 제재를 하겠다.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강조한 게 대단히 좋은 미팅이었다. 이제 화상으로 유럽 지도자들과 미팅한 것에 very를 4번 아니고 3번 썼네요. 3번 썼는데 1시간 20분 동안 유럽의 지도자들 플러스 이제 나토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영국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 폴란드, 뭐 유럽 연합 다 포함이 그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이 제일 불안하겠죠. 러시아가 언제 전쟁이죠. 전쟁을 시작할까 시작하지 않을까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시작할까 하지 않을까. 그럼 시점이 언제가 되는가. 푸틴만이 알고 푸틴 주변 사람도 지금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미국 옵션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뭐 무슨 대서양 연합 그 동맹국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푸틴이 침공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침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그 러시아 대통령은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내가 강해하는 그 같은 뭐 허영심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예측 불가한 그런 사람이고 2014년도에 크림반도 침공할 때도 사실은 그때 그 친러시아 그 대통령을 쫓아내서 러시아로 오게 하고 하니까 본인이 약해진 것과 같은 본인이 당혹스러워 망신당했다 하는 그런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해서 크림반도를 그 침략한 것이기 때문에 빅토 그 당시 그 야누코비치를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쫓아냈을 때 그래서 침공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지금 7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물론 향수는 있습니다. 구소련의 그 땅이었어. 그전에는 또 아니었지만 그런 향수는 있지만 이제 푸틴도 그 나이가 들었고 무슨 푸틴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골고루 분배하고 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는 거죠. 과거에 뭐 주변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 상태에서 미친 듯 젊었을 때의 그 같은 그 열정은 아니라는 건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지난 4년 동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항상 나토와 러시아가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제나 나토를 비난을 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비난하는 것과 똑같이 나토를 비난을 했죠. 나토 무용론도 많이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만약에 나토가 없다면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고 하는 그 상황에서 미국도 완전히 어떻게 할지 참 애매한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독일 같은 나라 또 다른 나라도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고 침공하면은 땅은 갖겠죠. 그러나 땅만 가져도 계속 그 안에서 반발도 있을 테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도 푸틴으로서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그 말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게 미국과 그 서유럽에서는 경제 제재를 혹독하게 할 것이다. 특히 푸틴 당신 측근의 그 자산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항상 전체주의의 지도자, 독재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다루잖아요. 그 사람들의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푸틴에게는 굉장한 그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난다면 모든 전쟁은 예측 불가입니다. 그 방향이 컨트롤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좀 멍하게 차나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좋은 화요일 되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